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신년 랠리가 멈췄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또 하락합니다. 코스피 지금 힘겹게 올라온 2,500도 불안한 모습인데요. 0.58%, 0.6% 아래로 내려가면서 지금 2,500이 깨졌습니다. 2,49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0.27% 하락합니다. 현재 715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이제 미국 고용 보고서가 너무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호퇴했고요. 또 오늘 외환 시장이 강하게 출발하면서 외국인 수급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팝니다. 외국인이 1,642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1,200억 원 넘는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3,0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는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외국인이 214억 원, 기관이 28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300억 원 넘는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반도체 투톱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1.2%대, SK하이닉스가 2% 넘게 빠지면서 19만 9,400원, 20만 닉스가 깨졌고요. LG에너지솔루션 보합인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나마 올라갑니다. 1%대 강세로 100만 원.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현지 시간 오늘부터 열리는 가운데 그나마 바이오 대표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선방하는 분위기고요. 현대차는 2.2% 약세 기록 중입니다. 현재 22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 10위입니다. 기아 내려갑니다. 1.2% 약세로 10만 4,3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셀트리온도 지금 반락했습니다. 0.65% 하락합니다. 18만 3,7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하락하고 있고 KB금융 그나마 1%가량 오르면서 88,600원에 8,6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밖에 네이버 0.5% 하락하며 20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나마 지금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대표주가 좀 선방하는 분위기인데요. 우선 알테오젠 1.78% 추가 하락합니다. 30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17% 소폭 오르면서 12만 400원이고요. HLB가 1.87% 약세, 에코프로도 0.32% 내려갑니다. 이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대 강세로 현재 거래가 23만 2,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시죠. 리가켄바이오 1.48% 하락 중입니다. 11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은 올라갑니다. 0.56% 상승하며 16만 1,700원. 클래시스가 보합이고 휴젤 2.8% 상승합니다. 26만 7,500원. 엔캠 2차전지 대표주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2.2%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4만 8,8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 특징적인 부분들 확인하시죠. 오늘 전력 설비 쪽이 상승세 이어갑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시다발한 산불이 닷새째 계속 확산되면서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해당 산불로 향후 전력망 복구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에 전력 설비주들이 상승세 시연 중입니다. 특히 재룡산업은 22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더불어 나오면서 현재 지금 상한가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28% 급등하며 7,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제일일렉트릭도 19.2%, 20% 넘게 올라갑니다. 13,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원전선도 9%, 10% 가까운 강세로 현재 거래가 3,480원으로 집계됩니다. 원전주도 강합니다. 최근에 한미양국이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을 체결했는데요. 양국이 원전 협력에 나서면서 올 3월 본 계약을 앞둔 24조 원 규모의 체포 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내에서는 우진엔텍이 19%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19,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르비텍 7.08% 상승합니다. 거래가 2,420원. 더불어서 G2파워까지도 7% 넘는 강세 시연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7,61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달러 인덱스가 한때 110선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 시장 8원 넘게 급등 출발했는데요. 9시 21분 기준으로 오늘 환율 여전히 1,472원대, 1,470원대를 유지 중입니다. 자, 지금 시장 다시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피 2,500 오늘 좀 지지 여부가 중요하겠는데요. 지금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0.8% 가까이 떨어지면서 2,495선. 한 주의 시작이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고환율에 대한 부담감 안고 시장을 대응하셔야겠습니다. 2,500 사수될지 외국인 수급 등 면밀하게 체크하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연초 랠리를 좀 아주 바짝 보여주는가 싶었는데 오늘은 또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번 주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주 초반에 조정, 주 후반 가면서 다시 반등 시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연초로 아주 강하게 출발했던 우리 증시잖아요. 24년도에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그랬고요. 네.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반도체주가 우리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네. 시총 1위고 하이닉스가 2위인데 두 회사 주가가 이렇게 뛰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수의 성적이 아주 상당히 괄목할 만큼 바뀌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피부로 실감을 했는데 오늘은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좀 안 좋았으니까 오늘 네. 이제 한 수 또 접고 들어가는 그러면서 2,500선이 다시 이제 하회를 하는 이런 이제 국면이 됐는데 뭐 하루 이틀 더 밀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밀리는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우리 시장은 싸도 엄청나게 싸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러면 여기서 2,400선이 가까울 것 같냐, 2,600선이 가까울 것 같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2,400보다는 2,600을 오히려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 입장은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CES에서도 이렇게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SK 하이닉스의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 그리고 기술 선도력 이런 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한테도 외국인들이 한 1조에서 1조 5천 정도는 추가로 더 사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주가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외국인 지분율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제 20만 원 선을 회복했고 오늘 조금 밀립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SK 하이닉스고 최근에 이익도 다시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1조 5천 정도의 순매수 여력이 있다. 또 플러스 시총 1위 하는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는 좀 과매도 국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 3, 4주 전부터 벌써 계속 말하는 게 1월 중하순 넘어가고 2월 초 되면은 그때부터는 삼성전자는 다시 위쪽으로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로 봤을 때 2,400 근처로 조정을 받는 힘보다는 오히려 2,500을 뚫고 2,600으로 다시 올라가려는 그 힘이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미국 달러화 지수가 지금 난립니다. 지금 달러화 지수 봤을 때 109.5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6개국 통화로 이루어진 바스켓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화는 거기서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통화도 이 달러화 지수에 그 상방으로 올라가는 거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래서 최근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 거치는가 싶으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정점을 지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여전히 여전히 뭐 그 달러화 지수의 강세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 이유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10년짜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4.76까지 이렇게 급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5%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달러화 지수도 지금 위쪽으로 가고 있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위쪽으로 가고 있는 국면. 그리고 미국 시장은 이미 상당히 조정을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런 국면이라고 보면은 미국 시장은 약간은 하방으로 조금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런 그 달러화 지수나 국채 10년물의 영향이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금통위가 열리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75%의 사람들이 3연속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점칠 정도로 조금 다른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시장은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고용 지표가 또 상당히 세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 더 늦어지겠네, 폭도 줄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가늠하게 하니까
사실 오늘 우리 장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는 것 같고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정말로 5%를 숫자로 보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주식 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그런데요. 항상 좀 먼저 앞서 달리고 너무 많이 달리고 오버액션 하는 경향이 있다.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 국채 수익률 내려갈 때도 그랬거든요. 계속 끝없이 내려갈 것 같이 내달렸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갔는데 금리 상황이 조금 안 좋고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으니까 다시 위로 보면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네.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5.0%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미 이제 고점 부분에 다 다르고 있다. 그래서 거의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은 뭐 왔다 갔다 좀 국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지금 이제 거의 다 온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 시장도 조정을 미리 좀 받고 있잖아요. 당선되고서 미리 위쪽으로 달렸고 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조정받은 게 1월 20일 지나서 한 뭐 일주, 2주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다시 이 바닥을 잡고 위쪽으로 보면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S&P 500 기준으로 상방으로 한 10% 정도는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더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트럼프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퀄 뭐냐면은 미국으로 사람과 물자와 돈들이 계속 쏠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때는 미국 시장이 급격하게 뭐 하락을 하고 뭐 조정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상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증시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슈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CES, 엔비디아, 젠슨왕. 다 연결되는 말이긴 한데 하여간 이 3가지 키워드가 우리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특히 하나씩 짚어볼게요. 젠슨왕 발언에 따라서 자산시장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어요. 무언 얘기를 할까 궁금했었는데 일단 엉뚱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양자 이야기를 했어요. 양자 컴퓨터가 상당히 이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다가 이 젠슨왕의 한마디에 그냥 다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비슷한 예를 이미 본 적이 있어요. 초전도체. 네. 우리 많이 익숙했잖아요. 그렇죠. 초전도체 계속 테마주. 얘기했었잖아요. 주가가 어땠습니까? 막 하늘로 계속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그 결말이 났죠? 거의 반대로 또 계속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실체가 지금 뭐 약간은 있습니다만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양자 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오늘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진보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상업화에 이게 성공할 정도로 이게 신뢰도가 있으려면 상당히 검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간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젠슨 왕이 뭐 20년 더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 수준까지 클려면 20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상업화까지 가려면 20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양자 컴퓨터 이 시장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장 속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도 최근에 수치를 보니까 투자한 금액 자체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줄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많이 투자가 일어나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런 이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그러면 기존의 그 컴퓨팅 자체를 뒤집어 엎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진짜 확실한 거냐, 빠른 거냐. 그런 거에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상당히 많이 놓여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자 컴퓨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변동성을 보이고 그 이전에는 좀 많이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최근에 ETF 3배수로 하는 ETF는 뭐 상장 폐지까지 지금 네, 당했어요. 예, 네. 하루 아침에요. 하루 전에 그렇게 당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실체를 보면은 조금 더 견뎌야 될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기대는 많이 하지 말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젠슨왕의 발언은 정확히 이거 이제 양자 컴퓨터 상용화 30년 걸릴 거다. 이 젠슨왕의 발언을 두고 대단한 업계 내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젠슨왕이라고 하더라도 양자에 대해서 뭘 아냐라는 이런 지적부터 말이죠. 자, 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어요. AI, 모빌리티, 로봇, 뭐 협력 분야가 굉장히
광활하고 미래에 대한 분야들을 전략적으로 맞손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군요. 쉽게 얘기해서 설계 때부터 AI를 좀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 네. 자율주행하는 것도 AI 좀 그 기술을 좀 더 들여가겠다 이런 얘기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 제조 기술에 있어서도 뭐 관련되는 기술 넣겠다. 네. 또 로봇 뭐 관련돼서도 거기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하면 공장이 로봇들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도 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뭔가 그 노하우, AI 기술력과 노하우 데이터들. 예, 이거를 현대랑 같이 결합해서 같이 뚫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차트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차트가 도요타 차트를 제가 보니까 네. 도요타는 당일날 4% 넘게 주가가 빠졌더라고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당일날 6%가 주가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 녹색으로 제가 표현을 해왔는데 네. 도요타 자동차 저렇게 내려오는데 현대차 기아 주가는 지금 상당히 위로 뻗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제 끝 지점을 네, 보실 필요가 가장 있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먼저 올라간 점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밀려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현대차 그룹이 저렇게 아주 진취적으로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지금 활동 영역을 넓힐 수가 있고 더 그 앞서 나간 기술력이나 AI 노하우를 갖다가 접목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 시장에서 좀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현대차, 기아, PER 같은 거 25년 수치를 보면요. 싸도 너무너무 쌉니다. 제가 뭐 맨날 나올 때마다 SK 하이닉스 상당히 쌉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현대차, 기아 여기도 주가가 너무너무 싸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 겨우 이제 고개 든 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PER로 봤을 때도 기아 보세요. 4.1배. 현대차 4.6배입니다. 근데 저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배당을 또 많이 주거든요. 네, 맞아요. 현대차 그룹들이 배당을 많이 줘요. 그래서 배당 확대 현대차도 정책을 그렇고 발표했죠. 기아도 그렇고 주주 환원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배당만 받는다고 해도 한 5에서 6%대 그 정도 배당을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현대차 그룹이 그 시장 반등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테크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네. 현대차 그룹도 다시 앞선에서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시장을 계속적으로 2,600선으로 계속 좋게 보고 싶은 이유가 이런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앞서서 지금 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 관련된 뉴스들이 호재 뉴스들이 많이 지금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현대차 그룹 계열사 중에 현대제철은 미국에 10조 원을 들여서 제철소를 짓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진 바가 있죠. 지난주에 또 하나 이 화제의 중심에 오른 기업은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왜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젠슨 황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최태원 회장이 젠슨 황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라고 공개를 했는데 상당히 자신감이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가가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네. 뭐 회장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표정도 그렇고 워딩도 그렇고 그런데 네. 주가가 그냥 바로 SK 하이닉스 20만 원 넘어가 버리고 SKC 뭐 꿈의 기판이라고 하는 유리기판도 유리기판. 팔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고 또 일종의 세러머니도 했죠. 네, 예. 그래서 주가가 이제 SKC 주가도 같이 이렇게 좀 날아갔는데 역시 HBM 그 시장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위상 그리고 선도력 이게 여실히 지금 증명이 됐다. 그리고 그때 얘기한 게 오히려 엔비디아보다도 기술력이 좀 더 나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엔 엔비디아 요구를 쫓아가기에 급급했는데 이제 엔비디아 요구를 앞서니까. 우리가 앞서서 개발하고 있다. 뭐 얘기해, 우리가 만들어줄게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지금 앞서서 안 달린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저평가도 있어요. 네, 여전히 저평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요. 이 회사는 ROE라는 게 무려 30%입니다. 삼성전자의 3배나 높고요. 그런데 PER 이런 걸 보면요. 몸값이 너무 낮습니다. PBR도 되게 남고요. 그래서 ROE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뭐 상당히 할인이 돼 있다. 이런 얘기고 마이크론이라고 미국의 이제 경쟁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D램으로 치면은 3위 업체인데 마이크론하고 이게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봐도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 뭐 오늘 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위쪽을 보고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고 최근에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두면서 발표를 앞두고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실적 하향 추정도 많이 했고 네. 목표 주가도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6만 원까지 올린 게 차트가 금방 지나갔고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외국인 지분율 추이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최근에 쭉 밀렸댔죠. 그리고 파란 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빨간 줄로 표시된 SK 하이닉스는 계속 저렇게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7월, 8월 그때 정점을 향해서 다시 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여기서부터 추가로 1조 5천 정도를 외국인들이 더 사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4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가총액이 또 뒤집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SK 하이닉스는 뱉어놨던 외국인들이 다시 지금 주워 담는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1조 5천 정도 가는데 삼성전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렇게 파랗게 내려온 줄이 쭉 내려왔잖아요. 아주 급속도로 내려왔잖아요. 어제 네. 스키장에 아주 고단의 그 네. 선수들이 타는 중급 이상의 각도입니다. 네, 네. 저렇게 급하게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과매도된 상태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24년 초반까지만 지분율이 다시 회복된다. 그러면 그게 지분율이 한 54%거든요. 네. 지금 지분율은 50.05%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간다고 해도 거의 외국인들은 구조를 다시 채워놔야 됩니다. 그럼 그 구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그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할 수 있는 지금 잔량 여력이 한 7에서 8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조 근처까지 갈 수 있는 지금 매수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한 1월 말 2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시장이 밑보다는 위쪽으로 달릴 가능성이 시가총액 1, 2위를 두고도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주말 사이 이제 고용지표 미국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다 훌쩍 비농업 부문 고용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걱정은 그거죠. 미장도 그렇고 우리 장도 그렇고 이제 동조화되면서 좀 연초에 좋은 기대감들이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들을 주말 사이에 크게 하게 된 거죠. 네.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동조화라는 게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있는 네, 있잖아요. 단어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시장은 어땠죠? 동조화가 아니죠. 그렇죠. 완전한 디커플링이에요. 네, 커플링이 아니고 디커플링이 디커플링이죠. 완전히 반대로 갔잖아요. 그것도 너무너무 많이 뒤로 갔다. 작년에 세계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에서 35%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미국 시장이 제일 앞서서 갔죠. 대만 시장도 그랬고요. 네. 근데 우리 시장은 뭐 마이너스 10% 코스피 그랬고 코스닥가 마이너스 21.7%까지 이렇게 밀렸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커플링, 동조화의 그런 잔상이 머릿속에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굳건히 버텨줄 수 있는 체력도 있고 밸류에이션도 있다 이런 얘기고 미국 시장에서도 지난 금요일 날 보면은 뭐 상위 대형주들이 많이 밀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장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밀리긴 밀렸습니다만은 그 정도까지는 안 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차도 살아있고 해가지고 커플링이라는 동조화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이미 우리는 2,400m를 하회하는 국면을 6번이나 지금 견디고 올라왔다. 그래서 2,400선이 확실한 락바텀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사서 보유해서 장기로 보유하는 이런 전략을 추구하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닝 시즌이니까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이제 뚜껑을 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6억 5천이 너무 안 좋았죠. 네. 네. 6조 5천. 6.5억. 아이고, 말도 잘 안 나오네요. 6.5조. 6.5조. 네. 네. 그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네.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밑돌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첫 시작이 별로 안 좋고 전반적인 기업 이익들이 지금 작년 4분기 때 많이 좀 떨어졌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적 어닝 시즌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도 걱정이 되는. 근데 이제 24년 4분기잖아요. 이제 또 지나갔다 이런 얘기고 시장은 이제 앞을 보고 가는데 그러면 반도체 경기가 언제 이 인플렉션 포인트 언제 전환점이 나올 거냐라고 봤을 때는 상반기의 뒤쪽
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최근에 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밑으로 내려간 거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좀 두고 앞을 보고 간다고 보면은 지금은 25년의 기업들의 전체 코스피 ROE는 벌써 9.6%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네. 할 때는 오히려 24년도보다도 더 좋게 보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25년의 기업 이익을 좀 믿고 25년만이 아니고 26년까지도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 PBR은 1.0배까지 내달릴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2,900선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우리 자체 체력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로 가든 2024년은 빨리 털어내는 게 우리 증시한테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3월부터 이어지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멈췄습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거래도 뚝 끊겼고 시장이 얼어붙는 양상이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에도 떨어지지 않는 주담대 금리, 또 대출 규제 역시 부동산 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정치, 금리, 규제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올해 내 집 마련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한국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연구위원,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김준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 집값 오름세가 멈춘 것 같습니다. 떨어진 건 아니지만 멈춘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서울이 2주 연속 보합, 이게 공식 통계에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탄핵 정국 영향이 결국 주택시장에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탄핵 정국 영향이 제일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네. 이전에도 탄핵 정국 시즌이 저희가 있었지만 그때 영향력이 사실 그렇게 상관관계가 높지는 않았었고 네. 이번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지난 여름 시장까지 워낙 많이 올랐었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생각하신 것보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빨리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출 규제가 지금 완벽히 다시 풀렸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거래가 지금 중단되면서 가격 오름세도 멈추고 외곽 지역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좀 중저가 지역이나 일부 강남에서도 좀 저가 거래가 신고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직 뚜렷하게 뭐 하락하기 시작했다, 뭐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서울시장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합으로 상승세가 멈추긴 했지만 이거를 하락의 전조 증상으로 봐야 되냐? 이건 아직 판단하기 시기상조이다라고 보셨고 이은영 연구원님. 네, 지금 상황이 그렇게 탄핵에 대해서 탄핵을 주요 원인으로 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감소를 보게 되면 작년 하반기였죠. 즉, 뭐 이렇게 7, 8, 90 요 시기를 지나면서 크게 감소했고 네. 올해 1월 달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1월에 가까워지면서는 이게 크게 더 줄어들긴 했습니다. 아직 1월이 다 안 지나기도 했고요. 네. 자, 그런데 탄핵이 이슈가 된 것들은 아무래도 12월 말에 걸쳐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전부터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탄핵의 원인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에 들어서면서부터 매매뿐이 아니라 임대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같은 것도 감소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무래도 대출 규제 같은 매매 시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합쳐져서 겨울철이라고 하는 동기의 비수기가 임대시장과 매매시장에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게 더 네.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탄핵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현재까지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또 관심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멈추고 조금 내렸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내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로서는 서울 집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전과 비교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또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크게 내릴 거라고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취득한 가격이나 또는 직전에 평가됐던 가격들을 본인 마음속의 기준 금액으로 해서 여기에서 큰 차이가 큰 차이가 발생하는 금액으로는 쉽게 매도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어느 정도 지역별로 가격의 변동세는 있겠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은 생각은 2017년 그때부터 이제 집값이 막 올라서 2020년, 21년에 고점을 찍었었고 그 전후로 해서 만약 주택 매매를 하신 분들이면 구입을 하신 분들이면 마음속에 그 기준 가격이 그 가격대로 잡혀져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이라도 만약에 집을 다시 매매하고 싶다면 그 가격 이하로는 사실 크게 생각하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심리 상태가 확 떨어지기에는 여러 우리 이전의 데이터들을 보면 여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 집을 보유한 분들의 개인 사정들 때문에 네. 급매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런 급매의 가격을 시장 전체의 가격으로 일반화해서 보기에는 이것도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네. 결국 김 교수님 탄핵이라는 단기 충격은 제한적인 거고 원래 그 전부터 나타났던 대출 규제 영향이라든지 누적된 효과들이 점차 서울 집값까지 보합으로 만들었다. 문제는 이제 아까 좀 다르게 보세요? 저는 이제 가장 큰 건 역시 이제 금리 수준인 것 같아요. 금리가 이제 좀 하락할 것이다고 얘기했는데 네. 실제로 보면은 미국 금리가 조금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도 0.5%인가 포인트가 낮춰졌는데 실제로 시장 금리가 많이 안 시장 떨어졌어요. 금리는 네. 거의 영향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 사항 부분 그래서 이런 것이 겹쳐져서 지금 서울 특히 이제 굉장히 가격을 이제 최고점 대비로 갱신하면서 계속 굉장히 단기간에 좀 급속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이제 요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작년 하반기 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집값도 이제 많이 올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탄핵 정국이 이제 기름을 부은 꼴이다. 그렇게 봤을 땐 제가 보기에는 이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 한 6월까지는 모든 과정 정치 일정을 봤을 때는 내년 네. 뭐 6, 7월까지는 아마 이런 국면이 전혀 벗어나지 않고 이런 국면이 유지될 것 같은데. 올해 아니고요? 올해요. 올해죠. 죄송합니다. 올해. 네.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연초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탄핵이 가져다주는 우리나라의 어떤 영향이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런 혼란 국면도 있지만 이 경제적인 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과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겹쳐지면서 실제로 이러한 시기에 내가 집을 사야 되냐라는 분들이 그다지 이제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탄핵 정국이 뭐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안 좋은 상황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네. 어떤 역할을 했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길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빨라도 올해 한 7월 이상은 돼야 어떤 시장이 약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게 어떤 여러 가지 국면이 좋게 해결이 안 된다면 내년 올해 전체 하반기까지도 아마 이런 조정이라든가 하락 국면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올해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화 현상이 뭐 오래 전부터 나타났는데 이제 이러한 강남과 고가 지역 아파트 지역과 이런 뭐 이런 노도강이라든가 이런 중저가 지역과의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극화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서울의 집값은 강남을 포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어떤 보합 내지는 좀 하락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전문가들께 이제 이런 토론을 하게 되면 의견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변곡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남 집값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강남 집값, 강남 3구는 늘 뜨겁다는 거를 이제 일단 전제로 깔고 우리가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최근 들어서 강남 3구 중에서도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름세도 많이 떨어졌고 보합으로 접어든 곳도 상당히 많이 있고 금매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실제 거래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도되는 지역도 많이 있고요. 예. 강남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중장기 보유 투자를 하시려는 수요자들이 그래도 제일 탄탄하게 견조하게 좀 뭉쳐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일시적인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아파트 투자를 굉장히 좀 실거주까지 겸해서 양도세 절세 목적까지 더해서 좀 중장기로 갖고 가시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네. 다주택 투자를 좀 하지 않으시면서 1주택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전략을 완전히 좀 갖고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강남 쪽이 저희 통계 좀 산출하고 생산하는 방식상 일시적으로 좀 하락하는 수치들을 보일 수는 있겠으나 이게 계속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강남 쪽이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줄면서 네. 일부 좀 싸게 거래되는 저축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수치에서는 일시적으로 또 마이너스 반영이 수치가 돼서. 반영이 될 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좀 계속적인 하락이나 가치의 실질적인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렇게 볼지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 강남 쪽이 지금 재건축 마무리에 있는 입주 물량들이 한 26년 정도까지 반포 쪽에서 입주하는 대단지들을 제외하면 또 입주 물량이 그렇게 명확하게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좀 공급 단가의 상승이나 공급의 부족 같은 것들을 계속 생각하시는 똘똘한 한 채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강남으로 계속 좀 쏠려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네. 뭐 지금 아까 교수님도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뭐 서울이 어떻다, 전체 아파트 시장이 뭐 상고하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무의미할 정도로 특정 시장별 상황들이 굉장히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 쪽에서 계속해서 좀 중장기 투자할 수요와 자금이 있느냐 그리고 공급이 좀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 이렇게 길게 봤을 때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냐 이렇게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강남 지역 대단지 재정비 구역 보면은 지금 반포 1, 2, 4주구를 하나 들 수 있고 압구정동은 아직 추진 중인 단계인 거고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 정도에 강남 쪽에 새로 보급되는 입주 물량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군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둔촌에서 포레온 대단지가 입주하면서 전세 가격이 조금 또 하향 네.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에 잠실 쪽이랑 또 하반기에 이제 반포 쪽이랑 이렇게 입주를 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입주할 물량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금리 상황이나 좀 이런 수급을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중장기 보유할 목적으로 강남 3구 쪽을 지켜보시는 수요자들은 좀 집중이 될
유지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은영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강남 3구 지역은 뭐 공급이 좀 많이 딸리는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결국에는 탄탄한 가격대를 유지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느 지역이 좋다 하는 식으로 이제 선호나 수요가 집중되는 곳들은 한정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에서 그런 지역들을 찾게 되면 역시나 이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몇 개 지역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그 지역뿐이 아니라 이제 한국 전체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정도로도 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섣불리 주요 지역들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다, 특히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망하는 것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기본적으로 집값의 단위가 높은 지역일수록 가격 변동 폭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집값이 1억인 동네에서 앞동과 뒷동, 뭐 아래층과 위층 이런 사이에도 5% 10% 정도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집 가격이 1억이 아니고 거기에 뭐 10배, 20배, 30배가 되게 되면 단순하게 앞동, 뒷동, 위아래에서 발생하는 그 약간의 차이들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단기에 이루어진 거래 가격들의 변동폭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거래된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례들이 모두가 동등한 조건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 수리가 새로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거래 가격에서 또 얼마큼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집계하는 거래 가격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너무 기간을 짧게 잡고 보기 시작을 하면 뭐 기록상으로는 하락한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그 내용은 그렇게 그 지역의 집값이 하락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요 지역에 한정을 한다면 뭐 당분간 가격세가 뭐 크게 오르진 않을지언정 적어도 현행을 유지하거나 그리고 뭐 조금씩은 그러니까 최소한 물가 상승률 정도는 네. 반영을 해서 오를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준환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전반적인 하락세를 좀 예. 이야기하셔서 이 대한민국 뭐 주택 시장을 논할 때 이 강남 지역은 우리 일반적인 우리나라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제 네. 강남 지역의 수요는 이게 서울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요가 항상 대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강남의 수요자들은 우리나라의 최상위 고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의 어떤 주택 가격을 우리가 수요나 공급 정책적인 면에서 사실 예측한다는 것이 사실 맞지 않고 또 이러한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빗나가고 있고 결국 네. 이제 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최근의 상황은 분명한 것은 지금 강남 지역이 이제 빠르게 이제 단기간에 좀 굉장히 가격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부담을 느낄 어떤 가격대가 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좀 지금은 조정하는 어떤 관망세의 장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강남 집값이 뭐 폭락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제 오른 가격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약간 좀 소폭 하락하는 장으로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좀 최소한 상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강북 지역은요? 이 강북 지역은 노도강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도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가격 부담이 덜한 곳이어서 조금 진입하기 문턱 낮은 곳으로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는 그럼 노도강 진입이 괜찮은 건가요? 아무래도 강남권 고가 지역보다는 네. 중저가 지역이나 이제 외곽 지역들은 좀 투자 금액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좀 일반 소득층이 좀 실거주용으로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데 네. 그런 지역들은
강남 쪽보다도 최근에 가격 변동률은 먼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투자 의사 결정에서는 가격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금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시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서울 아파트 거래가 실질적으로 한 4월 정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한 7월 고점 거래량을 찍을 때까지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금 하향 안정됐었던 게 제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좀 중저가 아파트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 하향 안정되는 것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기준금리가 저희가 지난해 이제 2번 연속 내리기는 했고 네. 이번 주에도 내릴 가능성도 이제 반반 점쳐지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미국 경기가 좋다 보니까 미국 금리 인하 속도가 굉장히 좀 늦어질 거다라고 예측이 많아지면서 저희 시장 금리나 기준 금리나 변동에 대해서도 계속 좀 고민들이 많이 있으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실질적인 주담대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기대하신 것보다 빠르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지난 연말에 이제 좀 막혔던 시중은행권의 이제 대출 규제들도 네. 올해 이제 새해로 바뀌면서 이제 푸는 거 아닌가요? 대출 총량이 이제 네. 새로 복원이 됐기 때문에 규제들을 서서히 이제 하나둘씩 풀고는 있는데 완벽히 다 풀렸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은행별로도 규제가 지금 다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제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서울의 강북이나 뭐 서남권이나 이런 데서 실거주용 아파트 보신다라고 하면 주담대 금리를 보시면서 저는 한 2, 3분기 정도 좀 후반으로 시기를 조금 저울질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좀 더 유리하신 대출 조건이나 네. 금리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집값도 집값이지만 그것보다 이제 그 조달 금리에 대한 부분 좀 부담이 덜한 시기를 택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금리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네요. 왜 이렇게 안 떨어지죠? 네, 저희가 작년 중반부터 하반기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 이제 특히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대출 규제가 좀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대출 규제가 들어가고 그 직후에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됐습니다. 그럼 내려가야죠. 우리가 조달 금리가 각종 금융체, 은행체 이런 데서 다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냥 생각을 하기에는 내렸으면 같이 내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시기가 좀 미묘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억제한다는 기조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금리가 내려가 버리게 되면은 이건 시장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좀 반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선택했던 방식은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같이 따라서 내리긴 했지만 막상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그렇게 크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작년부터 지금까지 대출이 쉽지 않은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이 일단 나오냐 안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조금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대출이 나온 다음에는 그래서 이자가 얼마예요? 이렇게 돼버리는데 현재로서는 두 가지 다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특히나 서울 외곽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제 실거주 수요가 많은 지역이지만 아무래도 대출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무조건 사라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변동된 것만 가지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 분들이 대출을 끼고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개별 차주별로 대출액이 얼마고 이자가 어느 정도까지 월 나오느냐 특히 원리금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DSR 같은 경우는 지금 2단계이긴 한데 올해 또 3단계 도입 예정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정대로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더 대출 여력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죠. 사실 대출 이제 받기는 더 까다로워. DSR 2단계 할 때 굉장히 좀 대출 시장에 충격이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게는 뭐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물론 금리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그때도 굉장히 좀 대출 시장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 전에 굉장히 뭐 오픈런이라 그래서 뭐 대출을 많이 그 전에 먼저 당겨 받으시려고 하는 저 같은 경우도 수요들이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당겨 받으셨어요? 당겨서 아, 네. 받았습니다. 주인공이 되셨군요. 왜냐하면 그 전후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3차가 되면 더 이제 부담이 되니까 실제로 대출 금액이 더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전에 이제도 아마 2차 때와 같이 이제 이렇게 뭐 추가적인 대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2차 DSR 2차 때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결국은 이게 스트레스 DSR 이 3단계가 이제 되면 7월에 이제 할 예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단계가 작년 9월에 시작됐는데 네. 그때부터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렇죠. 딱 그때 기점으로 대출도 해서 확 전체적인 가계대출 규모도 이제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늘어나는 비율이. 이게 제가 보기에 3차가 되면은 이거보다 더 이제 굉장히 좀 강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거래량도 좀 지금보다 더 줄어들 더 가능성이 줄어들 있다라고 보고 결국 이제 대출 자체가 지금 단계에서도 일반 이제 우리 서민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지금 자체도 굉장히 금액도 적고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네. 3차가 되면 더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DSR 이제 3단계가 진입이 되면 이제 내가 대출을 받아서 뭐 해서 더 집을 구입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분간 이게 좀 쉽지 않겠다 해서 접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거래량도 줄고 전체적인 이 매매 시장에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인 가격에는 이제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당국 생각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집값이 워낙 단기에 작년 이제 상반기 때 단기에 많이 오른 영향이 있었고 그걸 시키기 위해서 부랴부랴 좀 급하게 좀 무리다 싶을 정도로 대출 규제도 가했었고 했었잖아요. 그 영향으로 지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이런 양상인 거고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조정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정대로 3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도입이 되겠죠. 거기에 따른 시장 여파가 있을 것 같고요. 당국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해 한 2분기 여름 시장까지 2, 3분기에 서울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좀 나홀로 과열이 됐었는데 네. 전체적인 주택 시장 뭐 지방까지 포함해서 현황이나 실제 이제 공급하는 건설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사실 워낙 좋지 않았던 그 전에 23년보다야 조금 나아졌지만 완연히 회복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과열되고 있는 특정 시장은 조금 안정을 시켜야 되고 지방이라든가 전반적인 이제 건설 투자나 이런 것들은 조금 끌어올려야 되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GDP 중에 비중이 뭐 그렇게 월등히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건설 투자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목표대로 되어줘야 내수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건설 투자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전반의 이런 침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두기는 또 굉장히 좀 어려운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과열 같은 것들은 좀 이렇게 매칭을 해보면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쪽에 신도시라던가 신도시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을 시켜 나가겠다라는 기조로 지난해 뭐 88 대책이라던가 이런 공급 대책들이 나왔었던 거고요. 네. 대출이랑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이제 조금은 떨어뜨려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저희 GDP 인상률 수준에서 가계부채 인상률을 조금 동결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도 전반적으로 이제 가계 부채 또 주담대나 전세대출 규제 관리 같은 것들은 꾸준히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7월에 예고돼 있는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이번에는 지난해 2단계처럼 연기하는 일 없이 적용이 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생각하고 계신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신 소유자분들은 계속적으로 조금 조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대출 규제 항목이라던가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워낙 연말에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서 실질적으로 개인 차주들이 받는 대출 금리는 굉장히 높았었단 말이죠. 네. 뭐 이번 주 이제 뉴스들을 보니까 뭐 신한은행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이제 가상금리를 조금씩 낮출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는 하던데 아무래도 그런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금리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적정 자금 마련 시기나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게 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공급 물량은 어때요? 올해 그러니까 분양도
입구 입주 물량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최근에 한 민간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거 보면 뭐 역대급의 한파 올해 분양 물량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도권에서 말이죠. 수도권엔 수요도 많은데 역대급의 한파 물량이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서 집값이 불안해질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 어떻게 어떤 통계가 맞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올해에 예상되는 분양 예정 물량들은 이제 특정 업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최근 5년 정도와 비교를 하게 되면 네. 분명히 적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정도,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급등했던 2022년 중반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 정도를 잘라서 네. 5년 정도를 보게 되면 사실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 쪽과 관련된 것들이, 특히 주택 쪽과 관련된 것들이 전부 줄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를 지으려면 당연히 그 앞에 인허가를 받을 거고요. 네. 인허가 받은 다음에 착공을 하고 분양을 하고 준공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준공 때가 입주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 기준금리가 2022년에 급등한 이후로 이 관련된 모든 것들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도 감소했고 착공 물량도 감소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분양 물량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이제 금년도에 2025년도에 분양 물량 감소는 이미 사전에 충분히 수치적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다만 또 올해에 하나 그렇게 줄어들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내용은 준공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종전부터 사업을 진행해 온 것들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2년도 기준금리 급등 이전부터 진행됐던 사업들은 공사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소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들이 반영된 물량이기 때문에 뭐 내년, 내후년으로 쭉 이어지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준공도 감소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분양 물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네. 맞습니다. 명확하게 예상된 사안이고요.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분양이 감소해서 즉 공급이 발생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크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건축물은 내구재이기 때문에 그냥 몇 년 새 집이 안 생겨도 기존 집을 수리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특히나 주택 수요가 밀집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앞서 얘기했던 강남 같은 주요 지역들을 보게 되면 이런 지역에서는 충분한 구매력이 있고 구매력이 있는 만큼 새로 만들어지는 좋은 집들에 대한 수요도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만약에 새로 지어지는 집들이 잘 공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언젠가 새로운 집이 지어졌을 때 좀 더 비싸게 팔릴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새 집이 비싸게 팔리는 만큼 그 동네에 있던 그 지역에 있던 기존 주택들도 가격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일반화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시장과 주택 시장은 본래 등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 좋았다가 나쁠 때 한동안 나쁜 시기가 반복이 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지난 20년, 30년간을 비춰봤을 때 이런 주기가 반복이 된 것처럼 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도 역시 그만큼 반복되어 온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단순하게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크게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상황을 이제 실제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판단은 주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게 지난주에 신동아 건설 법정 관련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설업계 올해 또 화두 건설업계 줄도산, 특히 중소형 건설사들 이렇게 많이 도산되고 작년부터 그런 징후들이 나타났고 괜찮아요 건설업계 이렇게 건설사들이 힘들면 착공 자체, 기획 자체가 이제 진행되지 않는데 이게 이제 3, 4년 후에 결국 공급 부족, 심각한 공급 부족으로 또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사실 지금 건설 업황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네. 업황이 좋은 건 분명히 아닌데 저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 말씀하신 신동아 같은 경우는 이거 어디까지나 개별 기업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별 기업 사안으로 볼 수 있어요? 다 네. 비슷한 대동소이한 고민들을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슷한 고민들은 갖고 있는데 이제 항상 어떤 회사든지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건설업은 등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업계에서 반복이 되어 왔던 것은 좋을 때는 모두가 쉽게 일을 하고 좋다가 네. 업황이 안 좋아졌을 때는 시장이 재편됩니다. 그러니까 재편된다는 뜻은 우량 기업들 중심. 그러니까 이 우량 기업들은 시장이 좋았던 시기에도 건실하거나 보수적인 경영을 유지했던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업황이 안 좋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 남아서 이 시기가 지났을 때 시장이 재편하는 양상이 지금까지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때문에 신동아 같은 것들은 어디까지나 개별 기업의 사안인 것이고 네. 이런 개별 기업이 좋지 않거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것을 건설업계 전체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기회는 무리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업황이 안 좋은 것은 맞지만 지금도 업계 최상위권 기업들의 이름이 이런 좀 안 좋은 사안이나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는 별로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걸 같이 감안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확실히 전체 업황의 상황과 개별 기업에 좋지 않은 사안은 좀 더 분리해서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여러 부동산업계 화두 여러 신조어 중에 하나가 얼죽신이었잖아요, 김 교수님. 얼어 죽어도 신축으로 가겠다라는 신축에 대한 선호 현상들. 그럼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공급이 위축되고 나면 신축에 대한 선호가 더 세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수요라는 것은 일본도 보면은 이게 버블 붕괴 이후에 나타난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재고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대신에 신축에 대한 수요는 항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은 신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조금 이 주춤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이제 분양가가 너무 올라서 이제 신축에 대한 매력을 이제 상쇄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제 뭐 수요 공급 문제하고 관련이 되지만 저는 이제 같은 생각인데 지금 이제 특히 서울 지역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 주택 가격이 많이 이렇게 좌우하고 이런 시장은 이미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택의 공급이 줄어드는 이유는 명확하게 이제 건설회사에서 서울 지역에 이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공급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공급할 수 있는 어떤 토지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가격이 공사비가 올라서 분양 가격이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일시적으로 지금 뭐 분양이 되고 나서 경쟁률이 있어 분양이 되고 나서도 이제 계약이 안 되는 경우들이 지금 서울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신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좀 저항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상쇄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신축에 대한 수요는 아마 계속 감소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 신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시적인 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셋값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셋값 86주 만에 하락 전환.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말이죠. 의미가 있죠. 근데 이 부분도 조금 아니에요? 세부 시장을 좀 들여다보시면 다시 좋을 또 것 상승 같은데. 전환할 수 있어요?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집을 사는 분 그리고 집 사기를 좀 보류하면서 전세에 머무시는 분들이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유동적으로 이렇게 네. 장을 움직이시면서 수요가 변동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연초에 보시는 것처럼 금리 여건이나 전반적으로 거시 환경이나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택 구입이나 투자를 좀 보류하시는 분들이 임대차 시장에 머문다고 하면 전월세 수요는 계속해서 좀 몰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하반기 통계들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뭐 대출이나 금리 이런 여건들 때문에 월세 가격이 굉장히 오른 상황이거든요. 네. 전월세 가격이 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좀 이렇게 최근에 한두 주 통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특정 지역의 공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움직이는 여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번에 서울 아파트 주간 이제 통계에서 보셨던 그 마이너스 조정은 강동구에서 12,000세대 입주하면서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었던 부분이 있어서 네. 올해 뭐 입주 단지가 좀 많이 있는 동대문 쪽이라던가 뭐 이런 지역들의
좀 입주 시기에 맞춰서 좀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혹은 최근에 이제 전세 대출을 계속 좀 또 막았다가 도로 푸는 은행들도 생기고 이러면서 네. 전세 대출과 금리에 따라서도 전세 가격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특정 지역들의 공급, 입주 공급이 조금 늘어나느냐, 그리고 전세적으로 전세 대출과 금리가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세워져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인 움직임은 최근에 이제 월세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 전월세 가격도 계속해서 좀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어제 마침 운전하고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지나왔습니다. 정말 단지 크거든요. 일시적인 물량들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이긴 하지만 기조적으로 보면 위원님은 어쨌든 전월세는 계속 오름세 서울 지역은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어떤 특정한 요건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언급했던 뭐 특정 지역에 대단지가 입주했다, 이런 변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임대 가격은 매매 가격의 특정 비율로 대부분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집값이 얼마니까 전세 가격은 이 정도 한다,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매매 가격에 큰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세 가격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매매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세 가격도 내리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서울 집값에 대한 전망이 적어도 보합이거나 조금 오르거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는 전세 가격도 같은 추세를 따라간다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전세 보증기관의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이 90%로 낮아진다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증을 덜 받게 되죠. 최근에 이제 월세로의 전환 속도가 좀 가팔라진다라고 이제 이런 시각으로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월세도 가팔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월세화, 전세의 월세화. 지금 이제 뭐 이미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월세 시장으로 다 다 바뀌었다고 바뀌었죠. 보고, 아니 혹은 반전세. 이제 일반 아파트인 경우에 이제 소형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로 서서히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택 가격 수준을 고려했을 때 지금 중대형 평형의 특히 서울 수도권 특정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월세 전환을 하기가 사실 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월세 가격으로 따졌을 때 너무 이제 부담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전 단계인 보증부 월세로의 이제 전환은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서서히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월세로 전환되는 이런 비율은 제가 보기에는 소형평형까지 굉장히 제한적으로 월세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향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향후 중대형 평형이 월세로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이걸 월세로 전환했을 때에 이런 가격 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고, 그래서 아마 중대형 평형은 굉장히 앞으로 향후 시장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좀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연초라서요. 올해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흐름의 구도에 대한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지표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방 아파트 11채를 팔아야 서울에서 한 채 산다. 서울에서 내 집 가지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3년 동안 꼬박 모아야 한다. 이게 이제 서울 지역의 집값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서울 지역 안에서도 극심한 양극화, 아까 말씀 주셨죠. 이런 현상들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말이죠. 네, 전반적으로 양극화 기조가 점점 이제 강해지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투자금의 규모의 증가라던가 또 중장기 보유하는 이런 투자 방식의 변화나 1주택으로 이제 집중 투자라는 이런 수요자들의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이제 좀 더 투자성이나 황금성에서 유연성을 보이는 서울 수도권 쪽의 신축 아파트 쪽으로 주택 시장에서는 좀 투자가 몰리는 이런 여건들이 계속 좀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특정 지역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안전한 자산이냐에 따라서 이제 투자하시는 방식들이 늘어날 거라서 양극화가 좀 심화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초반에 계속 이제 강남 쪽의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지방 쪽에 좀 더
많은 비중으로 몰려 있는 중공업 미분양 같은 네. 전반적으로 지방 주택 시장의 지금 부진 문제는 여전히 좀 해소가 되고 있지 않고 또 중소형 건설사 중심으로 최근에 굉장히 이제 유동성 위기에 이제 도산 위기까지 처한 이런 업종들도 대부분 좀 지방 쪽에 중소건설사 쪽으로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서울이나 수도권 쪽의 특정 이런 상황보다는 지방 쪽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악화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주택건설 부동산 시장이 올해 혹여 이제 금리 변동성이 더 커지고 탄핵 정국의 혹여 더 길어지고 저희 네. 이제 수출 내수 같은 경제 상황들이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 건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하반기에도 살아나지 못하면서 악화될 우려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 시장의 이제 특정 아파트 구내 이런 가격 상승의 공급으로 대응하는 것만큼 전반적으로 시장 산업 전반을 조금 아우르는 시각이나 정책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별로 정책적 효과를 거의 누리질 못하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 아까 지방에 대해서도 되게 세제 혜택도 많이 주고 미분양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 나왔는데 신동치 않아요. 그러니까 미분양 전체 규모는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 준공업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미분양으로 있던 그 준공 전 미분양들이 다 지어져서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돼서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일반적으로 선분양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짓는 동안에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미분양 상태가. 맞습니다. 준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완판이 안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준공 미분양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의 주제인 양극화와 관련해서 사실 필연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앞정부 때 시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앞정부 때 시장이 너무 좋아서 문재인 정부 때요? 네. 네. 그러니까 서울이나 지방이나 집값들이 같은 방향성을 가졌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저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은 그 시기가 이례적인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를 쭉 보게 되면 본래도 서울 집값과 지방 집값은 방향이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얘기한다면은 이것이 지금 시점에 와서만 부각된 것이 아니라 본래 서울과 지방 집값은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바로 앞정부에서 이것이 집값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가면서 저희가 잠깐 양극화를 잊고 있던 겁니다. 잊고 있었던 게 다시 도드라졌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뭐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지금도 똑같은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지방 균형 발전 같은 것들이 제기가 됐던 거고 지금까지 시행이 됐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 교수님, 이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른바 소위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면 이 적체된 미분양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지방의 어떤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시기는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 아파트 11채를 팔아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라는 것보다 지방 아파트 11채를 팔 수 없다는 현실이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방은 지금 뭐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공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지금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를 팔기가 주택을 팔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방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장기 하락 국면으로 이미 진입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양극화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제 부동산 주택의 경우 상극화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많이 쓰는데 상극화. 삼극화 석삼자에서 삼극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최악의 이제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주택의 가치가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아파트가 늘어나는데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고 팔리지도 않고 세금만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주택을 갖고 있는 자체가 가치도 없고 저한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이제 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지방 도시의 현실이고 이런 상황이 이제 굉장히 일본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뭐 아파트 지방에 대한 것을 지금 뭐 어떤 세금을 면제해줘서 뭐 사겠다라는 것. 근데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나 뭐 그 전에는 보면은 이게 이제 실거주 수요가 아니라 투자 수요였거든요. 뭐 투기를 하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투자 수요 자체가 이걸 깨달은 거죠. 이게 이제 지방의 아파트를 사봐야
가격이 오르고 뭐 내리고 문제가 아니라 사놓으면 이게 이제 처분도 할 수 없고 애물단지를 전락해버린다. 처분할 수도 없고 세입자도 안 들어오고 지금 대구 제가 이제 가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 그게 찰 수 있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 빈 아파트들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특별한 이슈가 되는 지역 뭐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방에 있던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뭐 가격이 오르고 분양이 되고 정책적으로 배려를 한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제로라고 하긴 뭐하지만 거의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방의 이런 아파트 문제는 정부가 이제 과거 했던 정책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지방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이제 새로운 생각을 좀 갖고 아파트를 구입하시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방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건설사들이 수요 판단을 착각한 거예요? 시장이 워낙 좋았으니까 아마 2020년 전후로 해서 아마 착공을 시작해서 이제 인허가 받고 짓고 지금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 난 것 같은데 그때 수요 예측을 잘못 다 한 거네요. 시장이 워낙 뜨거웠으니까.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미래 수요 예측에 따라서 적정량을 공급했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이런 분양 분위기. 하락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사업적인 목적으로 양 조절을 한 측면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까지 좀 이런 공급이 좀 과도해서 그 물량들을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광역 도시들이 대표적으로 대구나 부산이나 수도권에서 인천 같은 지역들 이제 지난해까지 좀 물량들 입주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지금 그 많았던 물량들에서 좀 허덕이는 거에서 좀 벗어나고 있기는 하고 네. 올해도 이제 착공 예정 물량이나 인허가나 이런 것들 좀 줄어들면서 그래도 수급적으로는 좀 안정화되고 있기는 한데 중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별 사례들을 보면 가격이 좀 너무 비싸서 소화가 결국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남으면 뭐 LH에서 최종적으로 매입 임대 뭐 인수를 한다던가 뭐 구조조정 리츠 같은 것들로 이제 정리를 해버린다던가 이런 방식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좀 특별한 좋은 해법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역 도시들의 활성화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겸해지지 않으면 이것들을 해결하는 해법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국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자업자득의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군요. 이 혼란스러운 탄핵 전국 속에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올해 수도권 분양 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위축되면 또 건설업에도 위기감이 고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어만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